뉴노멀과 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안보 포퓰리즘의 미중 전략 경쟁에 희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장 김준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뭐 과도기다, 또 변동의 시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자기가 사는 시대가 가장 힘들죠. 그런데 그냥 전문가의 입장으로 봐도 지금은 뭔가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특히 국제 정치 질서에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고 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하기 전에 질서가 뭐였기에 그것이 변하는가라는 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국제 정치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도 얘기를 하는 용어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원래 자유에 대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나 시민혁명부터 출발하지만 이것이 국제 질서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이 만들고 이끌어온 질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서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고, 두 번째가 시장 자본주의, 자유무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해왔고 이것이 인류에게 아주 좋은 질서라는 것에 동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전성기였다가 언제냐?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진 직후인 90년대입니다. 여러분 한 1, 2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유명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만큼이나 유명한 단어인데요. 그것이 바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는, 물론 지금도 이 얘기가 들리지만 살짝 유행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리제이션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클라이맥스, 최전성기를 일컬어서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계화가 바로 국경이 열리고 국가가 연합하고 EU처럼 그 다음에 시장 자본주의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90년 넘어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년간 또는 조금 더 전성기를 지내다가 사실 코로나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변동은 코로나 전에도 이미 흔들렸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안과 불만, 왜냐하면 한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한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유명한 2001년도의 9.11입니다. 9.11은 미국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왜냐하면 소련도 붕괴되고 미국이 막강한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공격, 안방에서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8년, 기억도 생생한데요. 바로 금융위기였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시장 자본주의의 전성기에 맞게 된 가장 큰 충격파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브렉시트고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브렉시트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2016년에 그 전까지는 세계화라든지 유럽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국가가 분리되고 글로벌리제이션이 후퇴하는 현상에 아주 기점에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만 챙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그동안에 전 세계가 하나로 뭉치는 거에서 오히려 각자 도생이나 국가, 개별 국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기점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가 왜 후퇴하냐? 사실상 남미나 아시아나 그리고 사회주의 독재들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민주주의가 하나의 공통 질서가 됩니다. 아랍에 보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따지고 보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선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선거가 되고 난 뒤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심지어 독재 같은 것들이 사실상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겁니다. PPT에 보시면 1기, 2기, 3기로 나눠져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이것이 후진국에나 일어나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국제정치학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대됐지만 실제적 민주주의는 후퇴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질서입니다. 바로 불평등의 문제인데요. 이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전 세계의 사실상의 경제적 부가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도 그림자가 끼었습니다. 그게 바로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저기 통계를 보시면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본소득 속도가 훨씬 늘어나서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물려받은 자산을 가지고 늘리는 속도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는 근로소득을 훨씬 앞지르기 때문에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 근데 이것 역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3세계 국가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더 결정적으로 세 번째, 제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팍스란 말은 바로 라틴어에서 피스란 말입니다. 국제정치에서 한 나라가 압도적 패권을 가졌을 때는, 도전자가 없을 때는 안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인데요. 팍스 로마나라든지 미국 직전에 파스 브리테니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압도적 있을 때는 전 세계가 안정적이었고 그 덕분에 사실상 사회주의와 냉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사실상 질서가 굳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리제이션 한 10년 동안 미국의 전성기를 보내다가 지금은 바로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패권을 흔들고 있고 이렇게 다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코로나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무슨 코로나냐? 코로나가 국제정치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드 자유무역에 의해서 국경이 무색해지고 약화되는 것을 바로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연결을 타고 퍼지게 된 것이 바로 감염병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이 감염병에 도로를 깔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가 갑자기 이것을 대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국경을 닫고 봉쇄하고 다시 국가 이익으로 가게 되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감염병이 그동안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촉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조현상의 촉매이지 이게 완전히 돌연변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또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뉴노멀입니다.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가 보통 불경기가 오면 호경기가 오고 전염병이 펴지면 백신이 나와서 안정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 찝찝한 채 확실히 다음 세계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상당히 긴 기간 간다. 이게 뉴노멀입니다. 한쪽으로는 국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는데 다른 반대쪽에서는 반대 현상, 그것을 반대하는 현상이 동시에 혼재한다. 혼란, 혼재,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상태의 장기화를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옥스퍼드는 매년, 옥스퍼드 사전 아시죠? 매년의 그 해의 키워드를 뽑는데 2016년의 키워드가 바로 탈진실이었습니다. 포스트 트루트.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찝찝한 상황. 예를 들자면 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다시 중국이 패권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이 국제정치나 또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19로 겪고 있는 것처럼 언제 마스크를 껴야 하지? 벗어야 하는지조차도 사실상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라든지 또는 이 감정적으로 선동이 되기 쉬운 상황,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진실보다는 입장, 사실보다는 의견, 그 다음에 fake than the fact.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려 하고 선동하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 정치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또는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국가의 운명은 미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통화, 무역, 체제, 기술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밑에 숫자가 있는데요. 60과 110이 있습니다. 60은 미국과 동맹 또는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가진 국가의 숫자입니다. 60개가 조금 넘습니다. 옆에 110은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가 무려 110개국이 넘습니다. 사실상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중의 전력 사이에서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을 전 세계 규모에서 제압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상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시아, 자기의 앞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거기에서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보시면 네 가지 제가 발화점이 있다고 보는 건데, 미중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을 얘기합니다. 한반도,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 중국, 양안, 그리고 네 번째 남중국해입니다. 여기를 줄을 딱 그어보면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영은 영역이지만, 이것은 지리적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중국은 이 지점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이 지점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양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바로 한반도겠죠. 다른 곳에서도 충돌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충돌의 의미나 충돌의 후유증은 당연히 한반도가 가장 크죠.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불행하게도 냉전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북한, 중국, 러시아가 서로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고, 한미일이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옛날엔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이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이 두 국가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멸망으로 가니까요. 그러나 서로를 간보면서 위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경고를 날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디냐? 바로 한반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이 전략 경쟁이 갈등하면 할수록 한반도가 바로 이 전략 경쟁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한테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편을 하나 정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편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25% 이상의 무역을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리더들을 보면 미중 일러, 그 다음에 북한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의 코로나나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현미, 현중, 현한, 현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만약에 이 구조에 들어가서 북한을 비난하고 일본을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냉전의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로서는 이 상황을 이용하고 싶지만 우리의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공통의 고민이자 한국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의 헬게이트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우린 늘 외교적으로 도전거리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미중 일러와 북한이 전부 다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노멀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안보 포퓰리즘의 가장 좋은 토양이 되고 미중 전략 경쟁의 희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남과 북이 긴장을 이 분단의 이런 긴장 상황으로 가지 않고 해증이라면 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국운 변화의 갈림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할 미중 패권 갈등이 우리를 압박하는 하방 압력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는 방법은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만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것과 한반도가 직면한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장 김준영이었습니다.